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포럼에 특히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과 또 대학의 역할에 대한 포럼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좀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주제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아마 다들 대학에서 많은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대표 사례들로 아마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 또 지역의 미래, 또 국가의 미래가 아마 이런 대학들의 노력으로 아마 그 큰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발표를 한 40분 정도 좀 요청받은 것 같습니다. 한 2시 한 15분 정도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자, 지속 가능 발전과 대학 혁신입니다. 어딘가? 예, 여기 이쪽인 말이죠. 예, 컨텐츠는 사회 변화와 대학의 현실, 그리고 해외 대학 혁신 사례 및 해외 대학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 정부부터 역대 정부 및 이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리뷰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대학의 역할과 과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어떤 주장하고 싶은 강력한 어떤 주장 내용이 있어서 어떤 그 주장에 맞게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고등교육의 주변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꽤 페이지가 많은 자료라서요, 조금 빨리빨리 넘기는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회 변화와 대학의 현실입니다. 1부는 사회 변화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 대학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 여기 보면 이 UN 월드 포퓰레이션 프로스펙트인데요, 여기에서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 240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속화돼서 작년에 출생아 수가 25만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 20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이 출산율이 문제인데요. 출산율이 보시면 전국 평균이 한 0.81 정도다. 2021년이죠. 그런데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미스프린트로 갑 이래 돼 있는데 0.6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일수록 출생률이 좀 높고 수도권일수록 출생률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수도권 과밀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경쟁 체제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아마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미 인구 급감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일본의 인구가 1억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수도권으로의 어떤 인구 집중, 과밀화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고,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이 지역만 공동화돼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47년에 모든 지도에 좀 붉은색인데요, 이 소멸 위험 지구입니다만 그로부터 20년 뒤를 보면 전국이 다 붉은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지방 소멸의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일자리와 교육 문제라고 하죠. 대개 두 번의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대학 진학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인구 유출, 그 두 가지가 아마 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기업을 혁신 도시다, 기업 도시다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또 각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 일자리 문제는 바로 이 교육 문제, 또 이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의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문제라서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교육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 말씀 보태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심 인력은 그 지역에 그대로 남는, 즉 말해서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서 이탈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이 핵심 인력 중에 지역을 따라와서 지역에 정착하더라도 가족과 분리되어서 정착한다든지, 또 몇 년 지나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또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또 몇 년 뒤에 후회하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악순환이 지속되는 그런 좀 그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그냥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대학에 투자가 돼야 된다. 대학에 투자가 돼서 대학이 아이디어를 갖고 역량을 갖추면 기업이 저절로 대학에서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연구 역량을 구하고, 또 대학 그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을, 자기 기업에 맞는 그 인력들을 공급을 받게 되면 이 선순환으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에서 우리 축사에서도 말씀했지만 아마 이 지역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어떤 현재 사회 문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하는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면적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가 이제 학력 인구의 감소겠죠.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력 인구도 뒤따라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력 인구는 앞으로 20년 정도 동안에 241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5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 전체는 그 학력 인구는 한 40% 정도지만 대학 진학 인력이, 대학 인력이죠. 즉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고등교육 인력, 대학생들은 아마 50%가 줄어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출생아 수가 한 26만 이렇게 본다면 대학 진학률이 70%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70%를 가정하더라도 18만 명 정도가 대학 입학 자원이라면 아마 저 118만 명 중에서 1학년은 18만 명이나 한 15만 명밖에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학력 인구는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학들은 과연 현재 50만 명 정도 되는, 47만 명이라고 하죠. 한데 다른 것도 다 더하면 또 51만 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50만 명 정도 되는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한 18만 명, 20만 명 정도로 자원이 줄어든다면 한 5분의 3이죠. 5분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이 사라지는 20년 뒤에 우리 과연 대학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자원의 급격한 이미 감소가 시작됐죠. 내년도 2024년도 입시에는 아마 10만 명 정도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정시에 사실상 미달 대학이 68개 대학이고 그중에 지방대가 59개 대학이다. 정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전국에 26곳이나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는 그러면 이런 학력 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여정부부터
꾸준히 정원 감축 정책을 좀 시도해 왔습니다. 뭐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평가로 사실은 이 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7만 명 정도 감축으로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부까지 약 18만 명 정도의 학력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 왔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이 대학 입학 자원 혹은 뭐 감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뭐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평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누적되어서 현재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됐다기보다는 훨씬 더 부각되고 심화된 것은 아닌가. 제가 2016년에 대학 총장이 됐었는데요. 그때 선배 총장이 하는 말이 4년 동안 내내 사업 제안서 쓰고 평가받고 제안서 쓰고 평가받고 하다가 4년을 마무리하고 내려간다. 당신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너무 총장직에 기대를 걸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그런 대학 현실입니다. 저는 뭐 물론 연임을 해서 그 고생을 지금 한 3년째 더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현실이 생각보다 암울한 것은 뭐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지금 사회 변화상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만의 뭐 인구 문제, 학력 인구 감소 여러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한 2013년도부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해서 산업이 바뀌고 있고 일자리가 바뀌고 있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초연결하다, 그죠? 그다음에 그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강산이 10년에 한 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산이 한 3, 4년이면 바뀐다. 그래서 뭐 벌써 이미 새로 생겼다가 없어진 것도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800만 개 정도, 즉 70% 정도의 일자리가 뭐 새로 생기거나 변화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에 대응한 인력은 과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또 이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MZ세대 또 원격 수업의 우리의 어떤 습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의 환경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온라인 교육에 이 교수들이나 학생들까지 다 익숙해져 버려서 아마 누군가 이야기하죠.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즉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교육부라든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금 그 학생 중심의 교육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원격 수업의 상한을 제안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학 공동 온라인 학위 과정을 좀 푼다든지, 뭐 100% 온라인 석사 과정을 최근에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 문제입니다. 최근 한 15년 동안 이 등록금 동결되고 있죠. 이 등록금은 사실은 뭐 고등교육법상에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금은 그렇게 뭐 대학에 맡겨놓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대개 뭐 기획처장님들이 심의위원장이고 학부형 대표, 학생 대표로 이루어진 그 등심이라고 하죠. 등심위에서 그 다음 연도에 등록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제약을 가하지 않더라도 학부형과 학생들과 함께 대학의 어떤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혹은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시설면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것과 타협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이 그동안 결정되어 왔습니다만 15년 전부터는 이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뭐 좀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뭐 좀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20% 이상이 안 된다든지 뭐 평균보다 적대든지 하는 가혹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등록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뭐 동아대가 그죠? 동아대가 등록금을 3.8 몇 프로인가 한 4% 가까이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약 한 4.05%까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아마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뭐 최근에 교육부에서
유감 표명을 어젠가 있었고 뭐 등등 해서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아마 곧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15년 동안에 이 등록금은 실질적으로는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물가 상승률로 비춰 본다면 25% 정도 15년 동안 등록금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특히 국립대 같으면 뭐 기성회계직, 즉 말해서 등록금으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한 경우에 계속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는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할 건가, 운영비,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대학의 어떤 교육부나 정부의 사업으로 인한 어떤 재정은 몫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유를 구한다면 이 등록금에 대해서 아마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입니다. 작년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초중등 예산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 중에 일부인 1.52조인가 그렇습니다. 1.52조가 이 고등교육으로 이제 전환돼서 우리 좀 고등교육에 지원이 되는 어떤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아주 환영하고, 원래 아마 많은 뭐 실험 실습 기자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이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아마 대학에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 자료에서 2014년부터 역전이 된 그 자료입니다. 이전에는 이 대학 고등교육 예산이 초중등 예산보다 이렇게 많았습니다만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1971년도에 제정이 되고 내국세의 한 11%부터 시작을 해서 증가되다가 2020년도에 20.79%까지 증액이 되고 거기에 교육세까지 더해져서 뭐 70조, 원래는 80조가 넘는 그 고등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OECD 국가하고도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이 초등교육은 초등 중등 교육은 OECD 평균보다 150%, 140%, 150% 되는 걸 볼 수 있고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의 한 64% 정도다 해서 38개국 중에 32위, 거의 뭐 밑바닥으로 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부실한 상태입니다. 절대 액수를 보더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한 명의 교육비보다 대학생 한 명의 교육비가 2014년 이후에 역전돼서 점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의합니다. 즉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하고 대한민국만이 초중등 교육보다 고등교육 예산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제가 말을 앞에 좀 빠뜨렸는데 이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말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에 들어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 교육비보다 낮은 전 세계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을 뺏어서 대학 예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그런 뭐 언론도 있고 또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정된 교육 예산 중에 전체 교육 예산은 일정하고 그중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내국세의 20.79%를 떼고 나면 남는 돈이 고등교육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한 15% 이상을 항상 책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도 638조 중에서 102조인가 103조를 교육 예산으로 해서 전체 16%가 교육 예산입니다만 그중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 100 정도가 이 고등교육 예산이 되고 또 거기에 또 국가장학금이 4.5조 정도가 국가장학금이라서 빼고 나면 결국은 이 대학으로 가는 고등교육 예산은 고등평생 특별회계에 9.7조인가 9.54조인가 뭐 그렇죠. 9.5조 정도 되는 예산으로 400개 대학에 그 재정을 지원한, 경기도 교육청이나 뭐 좀 큰 지역에 아마 교육청의 예산이 우리 고등교육 전체 예산의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15조, 16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더하는 것은 그 고등교육 예산이고요.
이 사실은 왼쪽에 보면 저 예산을 방금 이 자료는 설명을 이미 드렸네요. 그리고 대학 유형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제일 왼쪽에 파란색 그래프가 8,783만 원 학생 1인당 교육비. 이게 바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입니다. 이스트 대학이라고 하죠. 즉 과기부 산하에 있는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거의 1억에 가깝고 거점 국립대학은 한 2천만 원 정도, 서울대가 한 5,200만 원, 지방사립대는 한 1,400만 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연구비 지원 격차를 보시면 더욱더 지금 대학의 현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연구비 상위 대학은 뭐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렇죠, 성균관대, 한양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순서입니다만 1인당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로 보면 그 순위가 완전히 바뀌죠. 포스텍,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가 상위 1, 2, 3, 4, 5, 6까지 있군요. 지금 말해서 이 학생 1인당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수 1인당 연구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국가연구비가 우리 대학에서 주로 이제 연구비로 활용되는 것 중에서 73%인가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3% 정도가. 근데 그 중에 정부 예산 중에 다시 한 35%, 40%가 바로 과기부 예산입니다. 교육부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기부 산하 대학의 이 교원 1인당 연구비가 이렇게 1인당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얼마죠? 6억 4,200만 원이고 국립대 평균은 1억 4,100만 원이고 사립대 평균은 7,800만 원. 이런 지금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정부 재정 지원을 좀 늘려달라, 등록금을 자율화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어떤 그 공허한 우리 대학의 이기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을 설득하고 대학이 어떻게 지금 지금 어려운 사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규제입니다. 그동안 뭐 역대 또 정권에서 저도 뭐 대교협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육부 장관하고 저하고 공동 위원장을 맡아서 고등교육 특별 TF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한 200개, 300개 되는 규제를 발굴해서 제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용된 규제는 뭐 10개 정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상 교육부에서 뭐 규제라고 받아들여서 수용한다고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행안부하고 이야기해봤더니 좀 뭐 이것 때문에 어렵다, 기재부하고 뭐 이것이 어렵다 해서 뭐 상당히 교육부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 그 대학 규제개혁국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규제개혁국을 만들고 이 네거티브 규제 또 규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법제화까지 하겠다 해서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점점 인재 유치가 어렵고 또 교수를 또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또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이런 재정으로 이런 규제 하에서 그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대학들이 대응하기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오늘 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큰 혁신의 성과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학 무용론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에서 대학 갈 필요가 없다, 뭐 구글 아카데미, 삼성 아카데미 가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이거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이죠, 옛날에. 그래서 뭐 앞으로 대학은 대학의 졸업장과 기업의 인스티튜트의 서티피킷 혹은 뭐 동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거의 1대1이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굳이 대학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뭐 별로 공부는 안 한 것 같아요.
당구 치고 나이트클럽 가고 미팅하고 놀고 도서관에 가서 자다가 나오고 했지만 이 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데가 아니라, 즉 책임감을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고, 그죠? 인성을 훈련하고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하는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의 교육기관이 대학이지, 어떤 지식을 전수지. 사실은 대학에서 배운, 제가 4년 동안 배운 지식을 학원에 가서 배운다면 뭐 한 6개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사회에서 세상이 대학을 바라보는 눈도 좀 너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 대학의 역할을, 대학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에 이 자료가 사실은 2022년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21년도까지 그렸습니다. 국가는 선진국 대열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IMD 보고서를 따르면 23위다. 우리는 선진국이 드디어 이제 진입을 했다. 한데 대학 교육 경쟁력은 IMD 국가 중에 하위에 있습니다. 65개국 중에 47입니다. 즉 국가 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에 너무나 큰 갭이 있죠.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첨단 산업,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MZ세대, 기업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대학 경쟁력이 이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국가 경쟁력이 4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학의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초중등 교육 예산은 뭐 중장기 계획, 그죠? 장기, 중기 어떤 인재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아마 이 바쁜, 그죠? 변화무쌍한 이런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막상 여러분들 매시고 이 좀 주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앞에 거를 한 1, 2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뒤에 거를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대학 사례를 보시면 우리 여기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우리 모든 대학이 교과서처럼 그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학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너무나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해서, 제가 2016년에 총장이 됐을 때 이미 ASU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 총장들이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마이클 크로우 교수를 소개하고 했었는데, 그때 온라인 학생이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2017년도에 뭐 그 정도. 그리고 학생 수가 10만 명이라고 해서 대단한 규모의 대학이다. 우리 강원대학이 거점 국립대 중에 꽤 큰 대학 중에 하나로서 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대규모 대학이다 라고 했는데, 학생이 그 당시에 ASU가 1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CES를 갔다가 ASU를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과 방문을 했는데 학생이 14만 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학생이 6만 명이 된 것이죠. 온라인 학생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10배가 증가해서 여기 이 자료가 뭔가 좀 잘못 출력이 됐네. 값이라고 돼 있는 데가 저게 6만 몇 명이라는 소리고, 전체 학생 수는 14만 2천 명인가 그 변해 있습니다. 대학의 혁신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학 혁신을 해나가시면 된다. 이거를 반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학이 이런 혁신을 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혁신 지원 사업으로 하려니까 합니다만 지속 가능할까?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이번 주제가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 같은데, 분명한 혁신은 결국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 마이클 크로우 총장은 20년 넘게 2002년에 총장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우리가 또 예로 드는 UC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여기서 어떤 거를 우리는 뭐 캘리포니아하고 전혀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시사학은 배울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UC, University of 캘리포니아다 뭐 하는 대학이 여기 보시면 한 10개 캠퍼스가 있고 학생이 한 30만 명 정도 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23개 캠퍼스에 50만 명, 커뮤니티 칼리지는 116개 캠퍼스에 약 한 210만 명 정도 되고, 등록금은 2,000불, 6,000불, 14,000불. 그 외에는 이 공립대학이죠. 그 외에는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의 10%, 11%인가가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UC에서도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30% 정도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뽑고, 스테이트 즉 말해서 CSU에서도 50%를 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럼 과연 UC에 이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여기 그래서 자료에 제가 한 줄 적어놨는데요. 오히려 UCLA의 일반 학생보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해온 학생들의 졸업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동기부여, 그죠? 그다음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부터 대학들이 규모에 따라서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큰 대학, 작은 대학, 국립대, 사립대가 얼마든지 그 역할을 만들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그래프가 아주,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도니까 우리보다 한 12년, 13년 앞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 가지 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10만 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은 70만 명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즉 인구 감소는 점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가속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 제일 위에 까만색 글자가 바로 대학 숫자입니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역시 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대학은 한 770개, 80개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 2배 되는데, 한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이 500명 이하 대학이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소규모 강소대학이 55%한 430개 정도, 4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과 결부된 지자체와 연계된 이 대학, 즉 말해서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대학을 늘려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죠. 오키나와 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업을 하면 그 창업기업에 500만 엔을 준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면 500만 엔, 우리 돈으로 4,500만 원, 5천만 원 돈을 지급하고 또 공유 주거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이 정책이 되냐 안 되냐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있으면 분명하고 콘크리트한 어떤 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분명하게 현 사회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지역마다 리서치 파크, 또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방정부 RIC죠. 리저널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지정을 해서 20개 대학, 30개 대학이 클러스터를 하고 또 리서치 파크를 구성해서 이 그래프 상에, 지도상에 보면 미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실리콘 힐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98년도에 텍사스 오스틴에 지어서 제1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텍사스 오스틴 바로 옆에 있는 테일러시에 제2공장을 준공을 해서 내년 말에 이제 드디어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이제 실리콘 힐스로 이전한 전형적인 사례고, 일론 머스크도
이 오스틴으로 이전했죠. 뭐 개인 세금을 면해준다 그래서 수백억을 감면받고 일로 옮겼고, IT 기업인 오라클 뭐 이런 것들도 이 텍사스로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처럼 엄청나게 큰 어떤 그 나라에서도 이 분산 정책, 그래서 TSMC는 애리조나, 인텔은 오하이오, 뭐 이렇게 기업들을 분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수도권 대학 앞에서 지역에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거부감도 있으실 건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대만을 보면 대만은 아주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 대만은 반도체 TSMC가 주로 신주라고 해서 대만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이 가오슝이라고 하는 난쯔 지역에 이 반도체 그 파운드리를 2개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그림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도체 공장은 여기 뭐 요새 뭐 반도체 특화단지다, 반도체 대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혹시 시간이 부족할까 봐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용지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용수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지방으로 못 오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인력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 IC 회로 설계가 있고, 그죠? 팹리스라 그죠?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등 회로 설계가 있고, 또 웨이퍼를 만든다든지 하는 공정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UV, 뭐 리소그라피라든지 세척이라든지 뭐 증착이라든지 다양한 기술, 도금하고 비슷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고, 또 마지막에 뭐 조립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어떤 또 후공정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반도체 산업의 앞부분에 후방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재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오른쪽에는 전방 산업으로 자동차, 그죠? 의료기기, 무슨 전자회사. 그래서 이게 종합 그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특정 지역이 된다, 특정 대학이 된다가 아니라 같이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그죠? 이 그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서도 가오슝에 반도체 단지를 만들 때 그 첫 번째가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뭐 국립 청콩대학의 반도체 혁신 제조 아카데미, 또 국립 증산대학의 반도체 첨단기술 연구대학을 승인해 준다든지 해서 인력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 간다 해서, 제가 우리 강원도는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뭐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이 원주에다가 반도체 교육센터를 짓기로 원래 예산을 따서 시작을 합니다. 즉 인력, 그리고 교육 인력을 갖다 확보를 하는 것을 먼저 하고, 특화단지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후발주자로 하자. 뭐 모든 지역이 다 뭐 정부에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것은 저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죠. 히든 챔피언 아시죠? 히든 챔피언은 매출액이 한 40억 불 이하, 한 4조 이하이고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상품이고, 그렇지만 세계에서 경쟁력이 한 매출액이 한 3위 정도 안에 드는, 대륙에서는 1위 정도 되는 히든 챔피언인데, 독일의 이 히든 챔피언이 50% 이상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고, 제일 왼쪽의 그래프가 히든 챔피언 기업의 분포이고, 중간 그래프가 바로 대학의 분포입니다. 강소대학의 분포입니다. 즉 히든 챔피언은 전부 이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고,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노란색이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다 대학의 분포입니다. 즉 그 지역의 이 대학들이 지역 혁신, 국가 혁신, 국가 경쟁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뭐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다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지식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유럽의 사례, 또
우리 또 이 현재 사회 변화에 과연 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누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계속 변해왔습니다만 바로 지식 공장에서 기업가적 대학이다. 대학은 더 이상 교육만 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오픈 캠퍼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참여적 대학이다 해서 시민사회 즉 지역 사회를 우리가 끌어담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해서 아마 참여적 대학이라고 아마 정의가 되고 이 한 5, 6년 전만 해도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라고 하면 지금은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이라고 해서 지자체, 정부와 산업체와 대학과 마지막에 바로 시민사회까지 이 관계가 만들어져서 대학이 앞으로 나가서 제3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걸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대학이 학생이 주니까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을 400개나 우리나라에 만들었는데 학생이 줄고 학력 인구가 준다고 해서 대학을 다시 없애겠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즉 우리는 이제 팔로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팔로워가 아니라 파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400개 대학을 우리나라 국력으로 생각하고 자원으로 생각해서 지역 혁신의 어떤 허브로서의 대학을 활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작은 대학도 거기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거기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수들은 아마 그 군 소재지라든지 시군의 어떤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도시에는 반드시 세계적인 대학이 있고 밑에 또 뭐 실리콘밸리도 결국은 시작은 대학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의 역할을 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면 바로 현안 문제 해결도 우리 대학의 역할이고 바로 우리 대학의 제3의 임무가 바로 우리 대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빼고 일반 4년제, 2년제 대학의 분포를 점으로 찍어 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남한에 까맣게 이렇게 대학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학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로 지역의 혁신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다면 아마 우리 대학이 아마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